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법 집행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손에 들어온 도구는 그들 손에도 들어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도 아니다. 예전에 우리는 낡은 모토로라 무전기를 가지고 다녔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고주파 무전기를 갖고 다닌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상식은 변하지 않았다. 부관들에게는 그냥 세태를 따르려고만 할 작정이다. 지금도 나는 구형 콜트 444형 구경을 좋아한다. 이걸로 상대를 눕히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주랭랑을 치는 게 낫다. 윈체스터 1897년 모델도 좋아한다. 특히 공이치기가 있어서 좋다. 손에서 안전장치를 찾아 손으로 더듬어야 하는 게 싫기도 하다. 물론 나빠진 것도 있다. 내 순찰차는 7년 된 것이다. 454 엔진을 달고 있는데 요즘에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새 차를 몰아보았다. 뚱보 한 명을 쫓아가질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차를 계속 쓰겠노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가 언제나 좋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제나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제 말하려는 것은 나도 잘 모르는 얘기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자주 묻는 것이지만 사실 나로서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대답하기가 힘들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사형 집행에 참관하는 것 말이다. 정말 사형수 감방에 있어야 할 치들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그런 일은 원래 잘 기억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조차 잘 몰랐다. 한두 명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런 차림은 괜찮다. 몇 명은 철수바람으로 와서 좀 당황하기도 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듯했고 그래서 나를 놀래게 했다. 내가 알기에 대부분은 한 번도 사형 집행을 참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이 끝나면 그들은 가스실에 무겁게 둘러쳐진 커튼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지어 나갔다. 마치 교회 같은 데서 나가듯이 그런 모습이 좀 괴이했다. 그날은 내 생애에서 가장 이상한 날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사형수 감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말이다. 놀랄 일이다. 적어도 일부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몇 년간 매일 보던 사람을 어느 날 복도로 데리고 나와 죽음의 공간으로 밀어넣는 일. 몇몇은 꽥꽥거리며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누군지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물론 멍청한 쥐들도 있다. 피케트 목사는 내게 그가 임종을 봐준 사람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무슨 디저트를 주문했다. 갈 시간이 됐고 피케트 목사가 디저트를 먹고 싶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남겨둘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피케트 목사도 몰랐다. 나는 아무도 죽여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점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전의 보안관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짐 스카로브는 총 따위는 전혀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물론 더 젊었을 때의 짐 얘기겠다. 게스턴 보이킨스 역시 총 한 자루 없이 다녔다. 저 위에 코먼치 군에서 말이다. 나는 언제나 그런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좋았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결코 놓치지 않았다. 옛날의 보안관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인 관심은 사방에 골고루 스며들었다. 그들의 관심을 못 느낄래야 못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베스트로프 군의 검둥이 호스킨스는 모든 국민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이상한 기분이 든다.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상존하니 말이다. 텍사스주 헌법은 보안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을 정해두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 군법에도 그런 요건이 없다. 거의 하느님과 같은 권위가 있는 직업에 아무런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으니 보안관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법에 의해 권력을 이임받았다는 얘긴데 이게 참 이상하다. 나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그런 게 통하냐고? 물론이다. 10중 8구는 잘 통한다. 선량한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는 힘쓸 일이 거의 없다. 정말 거의 없다. 그리고 나쁜 인간들은 다스리기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버스는 8시 45분에 포트 스탁턴에 도착했다. 모스는 일어나서 머리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고 의자에서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걸 들고 비행기는 타지 마. 그녀가 말했다. 감옥에 들어갈걸? 우리 어머니는 멍청한 자식을 키우지 않았지. 언제 전화할 거야? 며칠 안에 전화할게. 알았어. 조심해. 기분이 안 좋아, 루엘린.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야. 그러니 서로 상쇄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공중전화로만 전화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전화해.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 루엘린. 왜?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부르고 싶었어. 조심해. 루엘린. 왜? 아무도 해치지 마. 알았지? 그는 어깨에 가방을 비스듬히 걸쳐매고 서 있었다. 나는 아무 약속도 못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이미 너를 아프게 한 거야. 벨이 처음으로 포크를 입에 가져가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다시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의자를 뒤로 밀려는 순간 그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다. 내가 봤지. 그가 말했다. 알았어요. 젠장 식사 시간을 기가 막히게도 알아맞히는군. 이렇게 늦게 저녁 먹을 일이 없는데도 말이야. 욕은 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벨이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관 벨입니다. 그는 잠깐 동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그것으로 가지. 한 40분 걸릴 거야. 경광등은 그냥 켜놓고 있게. 그는 전화를 끊고 식탁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냅킨을 들어 무릎에 내려놓고 포크를 집었다. 누가 자동차 화재를 신고했다는군. 그가 말했다. 로지어 협곡이 이쪽 편에서. 무슨 일일까요? 그겐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잠자코 먹었다. 그는 커피를 다 마셨다. 같이 가지? 그가 말했다. 코트 좀 가져올게요. 그들은 방목지 문 옆에서 도로를 빠져나가 캐틀카드를 건넜고 웬델의 순찰차 뒤에 차를 세웠다. 웬델이 뒤로 걸어왔고 벨이 창문을 내렸다. 여기서 반마일 아래쪽이에요. 웬델이 말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 보이는군. 네. 1시간쯤 전에는 진짜 볼만했겠대요. 신고한 이들은 도로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금 더 내려가서 차를 대고 밖으로 나와 현장을 보았다. 얼굴에도 열기가 느껴지는군. 벨이 조수석으로 와서 문을 열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밖으로 나와 팔짱을 끼고 섰다. 좀 더 아래쪽에 픽업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두 사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있었다. 그들은 차례로 목례를 하며 보안관에게 인사했다. 소시지를 가져와도 될 뻔했네. 그녀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아님 마시멜로라도. 차가 저런 식으로 불타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자네들 뭐라도 찾아냈나? 아니요. 아무도 못 지나가게 했지? 네. 77년형 포드처럼 보이지, 웬델?
그런 것 같아요. 맞을 거야. 그 친구가 운전하던 거지? 네, 댈러스 번호판입니다. 운이 안 좋은 날이었군. 보안관의 말이었다. 아주 안 좋은 날이었죠. 차에 왜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웬델이 몸을 돌려 침을 뱉었다. 댈러스에서 출발할 때는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벨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안 했겠지. 그가 말했다. 짐작도 못한 일이었을 거야. 아침에 벨이 집무실에 들어서자 벨이 울리고 있었다. 터버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터버트가 9시 30분에 전화를 했고 벨은 웬델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아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부추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렇게 얼마 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동 전화를 집어 웬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딘가? 샌더슨 협곡을 막 지나는 참입니다. 차를 돌려 돌아와. 알았습니다. 터버트는 어떻게 하고요? 전화해서 거기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해. 오후에 내가 데리러 가지. 알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로레타한테 트럭 열쇠를 받아 말 운송 트레일러에 연결하고 내 말과 로레타 말에 안장을 올려놓게. 1시간 안에 그리로 가겠네. 네, 보안관님. 그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서 유치장을 살펴보러 내려갔다. 그들은 밥목지 문을 통과한 후 울타리를 따라 30m쯤 더 내려간 뒤에 차를 세웠다. 웬델이 트레일러의 문을 열고 말들을 끌고 나왔다. 벨이 아내 말에 고삐를 쥐었다. 자네가 윈스턴을 타게?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로레타의 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내 장담하지만 자네는 죽어도 그 말은 타고 싶지 않을 거야. 벨은 웬델에게 자기가 가져온 레버 액션식 라이플총 중 하나를 건네주고 말 안장에 성큼 올라타고는 모자를 챙을 약간 내렸다. 준비됐나?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말을 몰았다. 바퀴 자국을 줄곧 따라오니 저게 뭔지 이제 알 것 같군. 벨이 말했다. 커다란 오프로드 타이어 자국이야.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차는 시커먼 흉물로 변해 있었다. 번호판에 대해서는 보안관님이 맞았습니다. 웬델이 말했다. 타이어에 대해선 거짓말을 한 셈이지. 왜요? 나는 아직도 불에 타는 중이라고 했지. 차는 4개의 타르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검은 철사줄이 바퀴들을 칭칭 얽어맨 채였다. 그들은 계속 말을 타고 갔다. 벨이 이따금 땅을 가리켰다. 낮에 생긴 자국과 밤에 생긴 자국을 구별할 수 있지. 그가 말했다. 그들은 여기서 전조등을 끄고 운전했어. 저기 굽어 보이는 자국 보이지? 멀리서 보면 앞에 있는 덤불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저렇게 바위에 페인트 자국을 남기지. 자갈밭에서 그는 말에서 내려 위아래로 몇 걸음 걸어보고는 남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내려간 바퀴 자국과 올라온 자국이 똑같군. 같은 시각에 생긴 거야. 바퀴의 흠 자국이 깨끗해. 양쪽 다 말이야. 어느 쪽으로든 2-3번은 움직였다는 얘기야. 웬델은 두 손을 포개 안장 손잡이를 잡고서 말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몸을 굽혀 침을 뱉었다. 그러고는 보안관처럼 남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뭘 찾으시게요? 나도 몰라. 벨이 말했다. 그는 등자를 밟고 안장 위에 선 채로 작은 말을 앞으로 움직였다. 나도 몰라. 그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굳이 뭘 찾는 것도 아니야. 그들이 모스의 트럭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안관은 안장에 앉아 트럭을 살펴보며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양쪽 문이 다 열려 있었다. 누군가 차에서 검사판을 떼어갔군. 그가 말했다. 거기에 차량 번호가 있으니까요. 그래. 하지만 그래서 떼어간 건 아닐 거야. 저 트럭을 알아요. 나도 알아. 웬델이 몸을 굽혀 가볍게 말의 목을 툭툭 두드렸다.
그 친구의 이름은 모스입니다. 그래, 벨은 트럭 뒤쪽으로 가서 말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웬델을 바라보았다. 어디 사는지 아나? 아니요. 결혼했지 아마? 그럴 겁니다. 결혼했을 거야. 보안관은 트럭을 바라보았다. 이틀이나 사흘 동안 사라졌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다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이상하군요. 벨은 칼데라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군. 그런 것 같습니다, 보안관님. 그 친구 마약 밀매꾼일까? 모르겠습니다. 설마 아닐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살펴보세. 그들은 윈체스터 라이플 총을 안장 앞에 똑바로 세워들고 칼데라로 내려갔다. 여기에 죽어있지나 않았으면 좋겠군. 벨이 말했다. 한두 번 봤는데 썩 괜찮아 보이는 친구였지. 부인도 예쁘고 말이야. 그들은 땅에 누운 시체질을 지나갔고 말을 세웠다. 그리고 말에서 내리면서 고삐를 놓았다. 말들이 흥분해서 종종 걸음을 쳤다. 이놈들을 저쪽으로 끌고 가게. 벨이 말했다. 이런 걸 보게 할 필요는 없지. 네. 웬델이 다시 돌아오자 벨은 시체들에서 꺼낸 2개의 지갑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트럭들을 보고 있었다. 이 2놈은 죽은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 어디서 왔습니까? 댈러스. 그는 웬델에게 자기가 잡은 권총 한 자루를 건네주고는 쪼그리고 앉아 라이플총에 몸을 기댔다. 둘 다 처형된 셈이군. 벨이 말했다. 그들과 한패인 다른 놈한테. 이 친구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지도 못했어. 둘 다 눈 사이에 정통으로 맞았어. 다른 한 놈은 총이 없었나요? 킬러가 가져갔을지 모르지. 아니면 아예 없었거나. 총싸움을 할 형편이 아니었군요. 아니었지. 그들은 트럭들 사이로 걸어갔다. 이 개자식들은 돼지처럼 투성이네요. 웬델이 말했다. 벨이 그를 흘끗 보았다. 알았어요. 죽은 자를 모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웬델이 말했다. 나라면 별로 운이 안 좋았다고 말했겠네. 멕시코인 마약 밀매꾼일 따름일 뿐입니다. 그랬었지. 지금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건 지금은 다만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뿐이야.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보안관은 브롱코의 안쪽으로 몸을 기울여 뒷간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카페트를 눌러보고 불빛에 손가락을 비춰보았다. 여기 짐칸에 멕시코산 갈색 마약이 있었군. 하지만 오래전에 사라졌네요. 사라졌지. 웬델이 웅크리고 앉아 차 문 아래의 땅을 살폈다. 여기에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칼을 댄 모양입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말입니다. 품질을 확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 거래 준비로. 거래는 하지 않았군요. 서로 총질을 했으니까요. 벨이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지. 벨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2번째 소동이 벌어졌군요. 그래, 벨이 대답했다. 적어도 그 점은 분명하지. 그는 일어나서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이 불쌍한 친구도 눈 사이를 맞았군. 네. 그들은 트럭 주위를 걸었다. 벨이 가리켰다. 저건 기관총에 맞은 거야. 아주 정통으로 맞았군. 그렇네요. 운전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풀밭에 누워있는 시체 가운데 하나겠지. 벨이 소수건을 꺼내 코를 막고 몇 개의 노쇠 탄피를 바닥에서 주워 올렸다. 그리고 탄피 바닥에 새겨진 숫자를 살펴보았다. 구경이 어떻게 됩니까, 보안관님? 9mm야 45구경 ACP 탄알이군. 그는 탄피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 차에 깃대 세워 두었던 라이플총을 집어들었다. 여기는 누가 산탄총으로 쏘았군.
그렇게 구멍이 큽니까? 확실히 00번은 아니야. 4번에 가깝군. 속단 같습니다만 그럴지도 모르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니까. 웬델은 칼데라 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여기서 저쪽으로 걸어갔군요. 그랬군. 코요테들이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벨은 머리를 저었다. 몰라. 그가 말했다. 멕시코 사람은 안 먹는 게지. 저자들은 멕시코인이 아닌걸요? 그건 그렇군. 이곳이 베트남 같았겠어요? 베트남이라 보안관이 말했다. 그들은 트럭들 사이로 걸어갔다. 벨이 몇 개의 탄피를 더 집어 살펴보고는 다시 떨어뜨렸다. 그는 파란색 플라스틱 스피드로더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가지 말해줄까? 그가 입을 열었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남자가 총에 맞지 않았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타고 좀 더 돌아다니며 주위를 살펴보세. 어쩌면 더 확실한 흔적을 찾을 수 있겠지. 아무럼요. 여기에 개를 끌고 와서 뭐를 하려고 했던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북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바위에서 죽어있는 남자를 발견했을 때 벨은 아내의 말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보안관님? 보안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시체가 널브러진 곳으로 걸어갔다. 라이플총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서는 웅크리고 앉아 풀밭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처형이 또 있었나 봅니다, 보안관님. 아니야, 이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어. 자연적인 원인?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은 거지. 총도 없군요. 그래. 웬델이 몸을 굽혀 침을 뱉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자가 있네요. 그렇군. 그 자가 돈을 가져갔을까요? 가능성이야 충분하지. 그렇다면 아직 마지막 남자를 찾지 못한 셈이군요. 그렇죠? 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난장판이군요, 보안관님. 그래, 난장판이야. 난장판이 아니면 난장판이 될 때까지 계속 되겠지. 그들은 말을 타고 다시 칼데라 상단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말 위에 앉아서 모스의 트럭을 내려다보았다. 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웬델이 말했다. 모르지. 그의 행방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군요. 보안관이 끄덕였다. 최우선이지.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시내로 돌아갔고 보안관은 웬델을 시켜 말과 트럭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부엌문을 두드리고 로레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걸 잊지 말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쇠는 드려야 하니까요. 군청에서 말 사용료는 주지 않아. 그렇네요. 그는 이동전화로 토버트에게 전화했다. 자네를 데리러 가겠네. 그가 말했다.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 그가 라마의 집무실 앞에 차를 댔을 때도 청사들에는 여전히 출입 통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다. 토버트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차 쪽으로 걸어왔다. 별일 없지? 네, 보안관님. 라마 보안관은 어디 계신가? 전화 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들은 하이웨이 쪽으로 차를 몰았다. 벨은 부관에게 칼데라에 관해 말해주었다. 토버트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오스틴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뭐라던가? 별말은 없습니다. 총으로 맞은 거래? 모른답니다. 모른다고?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총알이 뚫고 나간 상처가 없었잖아. 네, 그건 거리낌 없이 인정하더군요. 거리낌 없이? 네, 보안관님. 도대체 그들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지, 토버트? 그들은 이마에 구경이 큰 총알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고 전술한 상처는 대략 6cm쯤 두개골을 뚫고 가서 전두엽까지 파고들었지만 총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술한 상처라? 네, 보안관님. 벨은 주간 고속도로를 진입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부관을 바라보았다. 자네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네, 토버트.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든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패드 X로 보고서를 보낸답니다. X선 사진 따위와 함께 말입니다. 아침이면 집무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토버트가 말문을 열었다. 지옥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시체가 모두 몇 구입니까? 좋은 질문이야. 나도 확실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8구. 부관 해스킨스까지 합치면 9. 토버트는 바깥의 지형을 살펴봤다. 도로에 그림자가 길게 들이었다. 도대체 어떤 작자들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도 몰라. 우리가 항상 다루던 놈들과 다를 바 없겠지. 내 할아버지가 다루던 놈들과도 같을 테고. 그놈들은 가축을 훔쳤지. 지금은 마약을 거래하고. 하지만 나도 장담은 못하지. 나도 자네랑 같네. 전에도 이런 자들을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부류들 말이야. 그런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을 모두 죽이면 놈들은 지옥에 별장을 짓겠지. 시건은 정오전에 데저트 에어에 도착해서 모스의 트레일러 코밑에 차를 대고 엔진을 껐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매늘기 깔린 뜰을 성큼 가로질러 계단을 올랐고 알루미늄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는 돌아서서 등을 트레일러에 대고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개 한 마리도. 그는 다시 돌아서서 한 손으로 자물쇠를 잡고 캐틀건의 강철공이로 자물쇠 실린더를 날려버리기 없는 문을 열어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시가는 부관의 리볼버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시거가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실에 들어가서 욕실 문을 열어 2번째 침실로 들어갔다. 바닥에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다. 옷장문은 열린 채였다. 그는 맨 위 서랍을 열어보고 다시 닫았다. 그리고 권총을 벨트에 끼워 넣고 셔츠를 꺼내 바지 위로 늘어뜨린 다음에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과구유를 꺼내 마개를 딴 후 냄새를 맡아보고 마셨다. 그리고는 한 손에 우유를 들고 부엌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다시 우유를 마시고 우유곽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시거는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탁자 위에 근사한 21인치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그는 짙은 회색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거는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편물을 줍고 다시 소파에 앉아 그것을 살폈다. 그리고 세 통을 접어서 셔츠 주머니에 넣고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차를 접수실 앞에 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가 말했다. 루엘린 모스를 찾고 있어. 여자가 그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의 트레일러에는 가보셨습니까? 가봤소. 그렇다면 일 나간 모양이군요. 전하실 말씀이라도 있습니까? 일하는 데가 어디요? 저는 이곳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마음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시건은 베니어판으로만 벽을 두른 작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일하는 데가 어디요? 네? 일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었어. 제 말씀을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정보를 내줄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문에 걸쇠가 잠겼다. 시건은 다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램차저에 올라타고는 떠났다. 그는 카페에 차를 세워 셔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바르게 편 다음
겉봉투를 뜯고는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전화 영수증 봉투를 뜯어 요금 명세서를 살폈다. 델리오와 오데사에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잔돈을 바꾸고 공중전화에 다가가 델리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오데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어떤 여자가 받았다. 시거가 루엘린을 바꿔달라고 말했다. 여자는 그가 없다고 했다. 샌더슨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거기엔 없는 것 같소.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에 여자가 대답했다.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누굽니까? 시거는 전화를 끊고 카운터로 걸어가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루엘린이 왔었어? 그가 말했다. 그가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두 남자가 건물벽에 등을 댄 채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대에 한 남자가 앉아 라디오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말했다. 루엘린을 찾고 있소. 여기 없습니다. 언제 오는 거요? 모릅니다. 그를 부른 적이 없으니 댁이나 나나 깜깜하긴 마찬가지요. 그는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마치 시거에게서 다른 인상을 보았다는 듯이.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소. 바깥에서 그는 기름이 묻어 번들거리는 깨진 보도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건물 끝자락에 앉아있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루엘린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시거는 램차조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가서는 시내 쪽으로 향했다. 버스가 이른 오후에 델리오에 도착했고 모스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택시 승차장으로 걸어간 그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뒷문을 열고 올라탔다. 모텔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운전사가 거울 속으로 그를 들여다보았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데나 값싼 데로 가요. 그들은 트레일 모텔이라는 곳으로 갔고 모스는 가방과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값을 치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 여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대 뒤편으로 들어갔다. 방 하나 있습니까? 하나만 있겠어요? 며칠이나 쓰시려고요? 모릅니다. 일주일분 요금이 따로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35달러에 세금 1달러 75센트가 붙어요. 36달러 75센트입니다. 36달러 75센트?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그게 가장 싼 요금입니까? 네. 일주일분 요금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루치만 내겠소. 네. 그는 열쇠를 받아 방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는 가방들을 침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 커튼을 치고 틈 사이로 지저분한 뜰을 내다보았다. 한없이 조용했다. 그는 문에 사슬 빗장을 걸고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더블 가방의 지퍼를 열어 기관단총을 꺼내고는 그것을 침대보 위에 놓고 그 곁에 누웠다. 모스가 잠에서 깬 것은 늦은 오후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더러운 성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일어나 앉아 부츠와 양말을 벗고 발꿈치에 붙인 밴드를 살폈다. 그리고 욕실로 가서 제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며 셔츠를 벗고 팔등을 살펴보았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색깔이 변해 있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여있는 총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그는 싸구려 목재 책상 위로 올라가서 주머니 칼로 통풍구 그릴의 나사를 하나씩 풀어 입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그릴을 떼어내서 책상에 놓아놓고 까치발을 해서 통풍관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창에 들어진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끈을 약간 잘라내서 그 끈을 서류 가방에 묶었다. 그리고 나서 가방에 걸쇠를 따고 1,000달러를 세어 꺼낸 후에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는 가방을 닫고 잼새를 잠갔다. 그는 옷장에서 옷봉을 꺼내 옷걸이들을 주르륵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시 화장대 위에 올라가 손이 닿는 데까지 가방을 통풍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옷봉을 걸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손이 블라인드 끝에 닿는 데까지 가방을 밀었다. 그는 먼지가 가득 낀 그릴을 다시 끼우고 나사를 조인 후에 화장대에서 내려왔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욕실에서 나온 그는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셔닐 침대볼을 끌어당겨 제 몸과 기관단총을 덮었다. 그는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어두웠다. 모스는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쳐놓고 흔들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조금 당겨 바깥을 보았다.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조용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옷을 입고 안전장치가 풀려있는 총을 매트리스 아래에 집어넣은 다음 더스트러프를 평평하게 매만졌다. 그러고는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택시를 불렀다. 그는 운전사에게 추가로 $10를 지불하고 다리를 건너 사우드 아쿠냐로 갔다. 그는 쇼윈도를 들여다보며 거리를 걸었다. 저녁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산책길에 들어선 가로수에서 서로를 부르는 찌르레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부축가게에 들어가 악어나 타조,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진귀한 것들을 보았지만 그가 신고 있는 레미머한 부츠보다 나은 것은 없었다. 그는 약국에서 밴드 한 통을 사서 공원에 앉아 발을 붙였다. 양말은 이미 피투성이었다. 한쪽 구석에서 어느 택시 운전사가 아가씨를 보러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손을 흔들어 결혼 반지를 보여주곤 계속 걸어갔다. 모스는 흰색 식탁보와 흰색 재킷을 입은 웨이터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레드와인 한 잔과 비프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른 시각이었고 식당 안은 그 말고는 손님이 없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고 스테이크를 썰어 천천히 씹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모텔에 도착했고 요금으로 낼 돈을 세면서 엔진이 돌고 있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좌석 너머로 지폐를 건네주고 내리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손잡이에 손을 댄 채 자리에 앉았다. 구석까지 가주시오. 그가 말했다. 운전사가 기어를 바꾸어 몇 번 방으로 갈까요? 그냥 한 바퀴 돕시다. 혹시 누가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차는 천천히 그의 방을 지나갔다. 커튼이 약간 벌어진 채였는데 모스는 자기가 나올 때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정말 그런지 알기 어려웠다.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택시는 천천히 움직였다. 주차장에 새로 들어온 차는 없었다. 계속 갑시다. 그는 말했다. 운전사가 거울로 그를 들여다보았다. 계속 가요. 모스가 말했다. 세우지 마요. 이보시오. 난 괜한 말썽에 끼어들고 싶지 않수다. 그냥 계속 가기만 해요. 여기서 댁을 내려주고 가도 난 상관없어요. 다른 모텔로 갑시다. 값이나 치르쇼. 모스가 앞으로 기울여 $100짜리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이미 말썽에 끼어든 셈이죠. 내가 거기서 빼내드리죠. 이제 아무 모텔로나 갑시다. 운전사는 지폐를 받아 셔츠 주머니에 넣고는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거리로 나갔다. 모스는 도로변에 위치한 라마다 여관에서 그날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청소부가 치우러 올 시간에는 그들도 방에 없을 거야. 체크아웃 시간은 11시. 어쩌면 돈을 찾아갔을지도 모르지. 물론 그를 쫓고 있는 것은 적어도 두 일당일 것이며 지금 그를 쫓고 있는 게 어느 쪽이든 다른 쪽도 그를 포기했을 리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어쩌면 자신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누구인지 몰랐을 뿐이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로 들어가 스포츠용품점에서 12게이지 윈체스터 펌프 액션식
산탄총과 00번 벅샷 한 상자를 샀다. 이 상자에는 클레이모어 지뢰와 거위 같은 화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총을 쏴달라고 해서 겨드랑이에 끼고 팩한거리로 올라가 철물점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쇠톱과 납작한 줄과 몇 가지 잡다한 물건을 샀다. 펜치와 측면 절단기, 드라이버, 손전등 그리고 은색 테이프. 그는 산 물건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몸을 돌려 돌아온 길을 되밟아 내려갔다. 스포츠용품점에 다시 들러 아까 그 점원에게 알루미늄 텐트봉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텐트 종류와는 상관없이 그저 봉이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었다. 점원이 그를 훑어보았다. 어떤 텐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물었다. 봉도 텐트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제조사와 모델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텐트 있어요, 없어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봉이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봉이 3m인 가옥형 텐트가 맞겠군요. 안에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겠네요. 천장까지 높이가 1.8m쯤 됩니다. 그거 주시오. 네, 손님. 점원은 저장실에서 텐트를 가져와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오렌지색 나일론 가방에 담겨 있었다. 모스는 철제용 봄꾸러미와 산탄총을 내려놓고 텐트 가방의 끈을 풀어 봉과 밧줄과 텐트를 꺼냈다. 빠진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점원이 말했다. 얼마입니까? $179에서 세금이 조금 붙습니다. 모스는 $200 지폐를 카운터에 놓았다. 텐트 봉은 별개의 가방에 담겨 있었는데 그는 봉을 꺼내서 다른 물건들과 함께 놓았다. 점원이 그에게 잔돈과 영수증을 주었고 모스는 산탄총과 철물꾸러미와 텐트봉을 끌어 모아 품에 안고는 점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 밖으로 나갔다. 텐트는 어떡하시려고요? 점원이 불렀다. 방에 돌아온 그는 산탄총을 포장에 풀고 서랍에 총을 끼워 고정시킨 다음에 탄창 바로 앞부분의 총신을 톱으로 잘라냈다. 그리고 절단한 부분을 줄에 대고 매끄럽게 갈고 나서 젖은 수건으로 총구를 닦아 한 옆에 놓았다. 그런 다음에는 권총 손잡이만 남겨두고 개머리판을 잘라내고는 침대에 앉아 손잡이를 줄로 매끈하게 갈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마치고는 슬라이드 포함을 뒤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고 엄지손가락으로 공이치기를 내려 옆으로 돌린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았다. 근사했다. 그는 총을 뒤집어 놓고 탄약 상자를 열어 탄창에 산탄을 하나씩 채웠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당기고 산탄을 약실에 장전하고 공이치기를 내려 다시 한 발을 탄창에 넣고 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트레일 모텔로 전화를 걸어 여자에게 방을 빼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총과 산탄과 이런저런 도구들을 매트리스 아래에 쑤셔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월마트에 가서 옷가지 몇 벌과 그것을 담을 작은 나일론 지퍼 가방을 샀다. 청바지 한 벌과 셔츠 2장, 그리고 양말 몇 켤레도. 오후에는 잘라낸 총신과 개머리판을 담은 가방을 들고 호수를 따라 오래 걸었다. 그는 총신을 있는 힘껏 호수로 던졌고 개머리판을 세일 바위턱 아래에 묻었다. 사막의 덤불 사이로 사슴들이 지나갔다. 그는 사슴들이 콧김을 내뿜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들이 약 100m쯤 떨어진 산등성이에 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돌투성이 호숫가에 앉아 빈 가방을 접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해가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땅이 지푸르게 변했고 대기가 차가워졌다. 물수리 한 마리가 호수로 내려왔다. 곧 어둠이 깔렸다.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3편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3편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